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지난번 주제 70에 이어서 주제 71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교과서는 298페이지에서 301페이지고 원래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주제 정도씩 녹화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 68, 69, 70 그리고 71까지 한꺼번에 녹화 중입니다. 목이 아파 죽겠네요. 녹화가 부디 잘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녹화된 영상을 잘 보고 학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주제 70에 이어서 주제 71 지난 주제가 세계화와 외환위기였는데 오늘 주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남겨놓은 과제들을 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경제 부분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부분은 사회 부분이 좀 중심인 부분이에요. 자, 먼저 교실 열기부터 보면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에는 요 오른쪽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도 월 평균 88만원에서 119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20대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적 기회와 세대 간 소득 격차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 제목인 88만원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의 애환과 생활고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흑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이 88만원 세대라는 명칭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위주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외환위기가 남긴 고통과 불평등의 심화부터. 지난 주제 70에서 봤지만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됐어요. 지금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딱 봐도 눈에 확 띄는 청년 실업률 12.2% 그리고 전체 실업률 7%를 자랑했던 1998년이 보이죠. 그래서 IMF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대량으로 증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업만 하고 끝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 꾸준히 감소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도 끊임없이 지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해고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충원할 때는 정규직보다는 언제나도 손쉽게 잘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의 내용이죠.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20.6%나 된대요.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OECD 평균인 11.2%에 비해서 아주 높고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에스파냐의 26.7%와 얼마 차이 나지 않고 나머지 나라들 노르웨이,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과는 정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위주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때문이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 독일도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없다. 또는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준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차별, 고용 불안정,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투표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받는 월 평균 소득 176만원, 115만원, 190만원, 120만원, 220만원, 120만원, 246만원, 139만원, 270만원, 147만원, 300만원, 164만원 이라는 거죠. 지금 2004년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65%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이 된 거 아니에요? 54%면 2018년에는 거의 절반이니까 정규직의 임금은 끊임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말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 또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도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IMF 이후에 폭락을 했어요. 지금 아니고 지금은 뭐 난리가 났죠. 폭락을 했고, 이 폭락해서 왜 폭락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내다 팔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내다 팔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파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죠. 이때 금융,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싼 값에 부동산을 대량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부동산들이 향후에 대상승을 하면서 지금 완전 폭등을 하면서 자산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게 됐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소득 상하위층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가 그 표인데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인데 상위 20%의 소득은 지금 이제 월 평균 상위 20%는 1990년대 200만 원이 안 됐다가 지금 2015년에 월 소득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은 지금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 30만 원? 근데 여기도 거의 100 몇만 원이니까 지금 하위 20%와 상위 20%의 배율을 보면 4.22%였는데 4배가 좀 넘었는데 이제는 5배가 넘는다는 거죠. 지금 이 5배 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죠. 여기다 토지 및 주택 소유 불평등도 심화됐다라고 해서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집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인데 2007년에는 3.2채였는데 2016년에는 6.5채래요. 아니 한 사람이 집을 6개나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리고 기타 가구, 상가, 고시원, 찜질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5년에는 6만 가구였는데 2016년에 오히려 들어서 7만 가구라는 통계청의 결과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IMF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와 해결 과제를 좀 보면,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대기업이 소상공업 부문까지 영업을 확대했다는 점이에요. 대기업이면 큰 것만 하지 왜 자그마한 소상공업이 해야 될 일까지 하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자 간의 소득 및 노동 조건의 격차가 심화되게 됐는데, 선생님이 표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많냐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요. 대기업의 회사는 한 3,000개 정도 있다면 중소기업은 345만 2,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사자 수도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39만 명이지만 중소기업은 1,400만 명이에요. 10배가 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월 평균 임금을 보면 485만 원을 받는데 294만 원을 받아요. 앞선 자료를 받아야겠지만 점차 이 월 평균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 대기업 다 좋네, 대기업 가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아까 봤지만 대기업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고용의 기여도는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380만 개거든요. 10배가 넘거든요. 물론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이 높습니다. 3.4억 원을 만들지만 1.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 사회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점 및 해결 과제는 소득 및 자산 격차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복지제도 등 보완 등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금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래 자료에 소득 불평등이 계층의 대물림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자료,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소득 불평등은 자녀가 갖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계층의 대물림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무색해질 만큼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래 도표 보면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가구와 8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가구로 점점 나아가면서 얼만큼 사교육비에 돈을 지출하는가를 봤는데, 200만원 이하는 한 달에 9.9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쓴다면 800만원 이상은 50.5만원,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기회, 학력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의 격차로,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았던 학력이 높아졌던 자녀가 다시 고소득을 얻게 된다면 다시 이러한 결과를 만들겠죠. 그래서 계층이 대물림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훨씬 더 비판하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딱 봐도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관 부모에게서 법관 자녀가, 의사 부모에게서 의사 자녀가, 기업가 부모에게서 기업가 자녀가, 노동자 부모에게서 노동자 자녀가 나온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혀 계층이 섞이지 않고 마치 중세시대의 계급처럼, 신분제처럼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만평입니다. 우스꽝스럽게 그랬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 계층의 고착화는 사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거예요.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유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계층의 고착화는 풀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정말 어지럽히고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주제인데, 문제는 다문화 사회예요. 300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의 배경에서 1996년 중반 이후 정부가 세계화 정책 추진했고, 시장 개방,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취업, 결혼, 유학, 사업 등의 이유로 많은 외국인이 급증하게 됐죠. 반면 내국인 출산율은 저하되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수를 보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50만 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30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해서 정말 외국인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린 시절, 선생님이 나이가 그래도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외국인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숫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20년 만에 지금 4배의 숫자가 6배의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냥 외국인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혼인도 하고 출생도 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한편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생활 양식, 가치관, 종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난민들이 막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난민의 특히 이슬람이라는 종교 차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 피부색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영어, 백인보다는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어 또는 아랍어, 그리고 검은 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문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향후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 표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분명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문화 혼인추이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외국인과의 결혼이 얼마큼 많냐라고 봤더니 2011년에는 3만 건, 2017년에는 2만 건. 줄었네? 점점 주네? 근데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 혼인 건수 대비로 봤을 때는 9.3에서 8.3으로 줄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혼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거죠. 9%, 8%면 거의 10%에 육박하니까 전체 혼인 건수에서 다문화 혼인이 거의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문화 혼인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출생수도 22,000에서 18,000으로 줄었지만 비율 자체가 출생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5.2%가 지금 다문화 가정 출생아예요. 다시 말하면 2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에 출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 좀 다르네, 다르게 생겼네 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20명 중에 1명 정도면 매우 보편적인 경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인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사를 한 17년, 18년, 거의 근 20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처음 가르칠 때 한국사에는 맨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라고 돼 있었어요. 단일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북반계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북반계 남반계가 막 섞여 있다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생김새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 반도 내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것이 있지만 어떻게 단일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아예 표현되고 있을 만큼 좀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써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도 좀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의 과제를 보면, 예전에 다문화 가정,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한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최근에 들어서의 이제 정책은 이런 정책. 우리 모두가 우리 문화만 최고, 우리 문화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71쪽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301페이지로 오면 탐구교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양극화 사회, 아래쪽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경제적 문제, 양극화 문제, 소득 수준과 건강 불평등 해가지고 지금 소득 수준별 남성 암 환자의 생존율을 봤더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암이 3개월 때 84, 소득 수준이 낮으면 75인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봤더니 37, 24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소득별로 지금 암 환자가 생존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2007년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18%인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23%, 2011년에 15%인데 21.2%, 여전히 소득 수준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더 충격적인 자료는 맨 오른쪽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중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7.4, 6.2%인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37.6, 29.9라는 점이에요. 그나마 다소간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좋아진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는 교육과 의료 혜택만큼은 모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고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 보면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토론하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아래 광고들을 참고하여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축구 국가대표인데 지금 피부 색깔이 까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스포츠 뉴스 봤더니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국 기록을 깨고 있는 내용이 나오던데 같은 한국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래 옥수수, 서로 다른 색이 모여 하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